오늘의 사연은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와 속옷 서랍 속 팬티를 꺼내는데 팬티에 붙은 그것을 본 순간 아내 인생을 부셔버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엔지니어로 20년간 일하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 채널의 많은 사연을 들으며 희노애락을 느끼며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 채널에 있는 사연보다 더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사연입니다. 삶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출장이 잦은 제 직업 특성상 많은 지역들을 오가게 되면서였어요. 아내는 저희 회사의 거래처 중 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제가 아내 회사로 1년에 한두 번씩 출장을 나가게 되면 아내는 저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건 당연했죠. 나중에는 출장이 없는데도 아내 회사에 놀러가 그녀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확신했답니다. 저는 그 소문이 나서 아내에게 접근하기 더 쉬워졌고 아내 역시 저의 마음을 쉽게 받아주게 되어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5이었어요. 신혼집은 아내의 배려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아파트로 얻게 되었고 아내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살림과 제 뒷바라지에만 전념하기로 했네요. 자기 일과 꿈을 버리고 제게 와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꿀단지에 사는 벌처럼 달콤함에 젖은 채 하루를 지냈습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현관 앞에서 저를 맞아주는 아내 얼굴에 뽀뽀를 수십 번씩 하고 집을 드나들었네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고 싶을 만큼 매 시간이 설렜답니다. 게다가 신혼이라 그런지 저희 부부관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았어요. 정말 눈만 뜨면 아내와 저는 짐승이 되어 뜨겁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네요.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저희는 결혼한 지 10달이 지나자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져본 부모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전 아직도 그날의 기쁨을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말리고 먹고 자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했답니다. 물론 아내는 태교를 위해 음악과 책을 보며 좋은 감정을 키우기도 했고 적당한 운동으로 뱃속의 아이가 더 건강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희 부부에게는 작고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둘이었던 저희 식구가 셋으로 늘어나자 뭔가 신기하면서도 책임감도 더 들었고 아내의 소중함을 배로 느끼는 계기가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이 아껴주게 되었고요. 몇 주 뒤 딸아이를 혼자 돌보는 아내가 안쓰럽게 보여 저는 육아도우미를 불러 아내의 걱정과 힘을 덜어주었고 가사도우미까지 붙어줘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직업상 출장이 잦았던 저는 일주일에 3, 4일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경력 많은 숙달된 엔지니어라 많은 수당을 받게 되어 아내와 가정을 위해 쓰는 돈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네요. 아빠라면 누구나 딸 바보가 되기 마련이죠. 저 역시 딸을 엄청나게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만큼 예뻐하진 않았네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제 옆에 있을 사람은 자식도 부모도 아닌 제 곁에 늘 함께할 아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출장을 다녀오면 꼭 아내에게 작게나마 선물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비싼 꽃다발을 줬는데 아내가 여보, 꽃은 비싸기만 하고 예쁜 쓰레기라는 말 몰라? 이런 건 연애할 때 당신이 실컷 줬잖아. 우린 이제 부부라고. 그러니까 뭐 사올 거면 먹을 거나 집에 꼭 필요한 것만 사와. 그리고 나는 당신 덕분에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매번 선물 받는 게 미안하단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 또한 예쁜 아내 때문에 일할 맛이 나서 더 열심히 살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아내와 딸이 걱정되어서 3일 이상 걸리는 출장은 거절해왔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간 출장 또한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바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맘때쯤 가정을 위해 한 달 동안 휴가를 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긴 휴식은 처음이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딸아이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고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휴가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가장의 책임감을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죠.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일주일의 출장을 다녀온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등 뒤에 뭔가를 감추고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님, 내 얼굴을 보고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둘 다야. 하나는 당신이 일주일 만에 무사히 와줘서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는 내가 둘째를 가졌어. 라고 외치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답니다. 사실 저희는 둘째 계획이 없었는데 해외여행을 가서 색다른 밤을 가지게 되자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이듬해 귀엽고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는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힘들까봐 계속 육아 도우미를 붙여두었고 아내에게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말해주었어요. 여전히 출장이 잦은 저 때문에 아이 둘을 홀로 돌보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고 저는 진급을 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가며 가장의 역할을 지켜나갔습니다. 계속 출장만 다니는 삶을 사는 건 결코 안 될 일이었지만 한 단계만 더 진급하게 되면 여유 있는 회사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할 계획이었어요. 이런 저를 보면 화가 날 법도 한데 아내는 늘 웃으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잖아. 아이들 돌봐주는 이모님도 계시고 살림해주시는 이모님도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데 뭐가 힘들겠어. 게다가 자기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면 돼. 라며 제 입장에서 서서 말해주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제 일을 수행할 수 있었죠. 제가 더 바빠지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거의 주말 부부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기러기 아빠 같기도 한데 며칠 동안 참았다가 아내 얼굴을 보면 신혼 때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애절할 만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출장을 다니다 보면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제 선배 중에는 출장을 가는 지역마다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을 만큼 바람둥이도 있었고 제 후배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거래처 직원과 바람이 난 것처럼 말이죠. 하루는 서울로 출장 갔을 때 숙소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옆방의 여자와 조금 친해져서 대화가 오갔는데 늦은 밤 제 방문을 두드리며 같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제 방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껏 취한 여자가 저를 유혹했지만 거절할 사를 확실하게 말하고 그녀의 방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일 말고도 여러 번 바람을 피울 순간이 있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짓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욕정을 참다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이번에도 계획에 없던 셋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세 남매의 아빠가 된 저는 차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육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출장 횟수를 줄여나갔네요. 벌이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고급 인력이야. 여기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나야 고맙지만 난 당신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회? 나도 아이들 아빠야.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기회라고. 언제까지 출장만 쏘다닐 순 없잖아. 자기가 날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나도 회사에 헌신할 만큼 열심히 했어. 나도 이제 차장이야.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에게도 아빠 노릇을 하게 해줘. 제 대답에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며 그래,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난 그저 자기가 집안일 때문에 꿈과 목표를 뺏길까봐 노파심에 하는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이미 좋은 아빠야. 라며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 저는 보통의 가장처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은 출장을 가지 않았어요. 회사 측에서도 제가 키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회사는 잘 굴러갔죠. 저는 여느 직장인들처럼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으면 좋으련만 독일로 수출한 기계의 결함으로 출장을 나가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네요. 후배 4명을 데리고 가서 기계를 해체하고 작업을 해야 할 만큼 큰 일이었죠. 미안해 자기야. 일주일 정도 독일로 출장을 가야겠는데 일이 커져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그럼 당연히 가야지. 역시 자기는 고급 인력이라니까. 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가 제일 멋져. 아내는 저의 출장 이야기를 듣더니 예쁜 미소를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때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는 제 모습이 섹시하다고 말했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집안에서 보는 저의 평범한 모습보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걸 아직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 독일에서 밤을 새우며 기계를 고쳤습니다. 오랜만에 수십억의 기계를 만져보니 기분이 좋긴 했네요. 아내의 말처럼 저는 출장 체질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간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불렀고 아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육아 도우미 이모님께도 전화를 걸었네요. 그러자 이모님은 아내가 어딘가 급히 외출을 나갔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이모님이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다고 했죠. 막둥이는 아직 갓난쟁이인데 키즈 카페를 왜 데려갔냐고 따지려다가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샤워를 했고 방으로 걸어가 속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옷 서랍 속 팬티를 꺼내려는데
제 속옷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실수로 자신의 속옷을 넣었더라고요. 저야 작은 실수로 생각하고 아내의 속옷을 제자리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팬티에 붙은 그것을 본 순간 뭐라 쓰여 있는지 바로 눈에 들어왔는데 스티커에는 대성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홍보용 라이터에 붙이는 용도의 스티커였어요. 모텔 스티커가 어떤 경위로 아내 속옷에 붙었는지 의아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니 모텔이라는 곳이 불륜 현장만은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육아에 지친 아내가 도우미 이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서 휴식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휴지통에 버리고 잠깐의 의심을 머릿속에서 날려버렸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육아 도우미 이모님과 아이들이 돌아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일주일 만에 아빠를 본 자식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게 놀았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도 돌아오더군요. 아내는 제가 내일 올 줄 알았다며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자기,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내 정신 좀 봐. 괜찮아. 바쁘면 까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 친구들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오는 길이야. 배고프지? 오늘 가수 도우미 쉬는 날이라는 것도 깜빡했네. 내가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하던 소꿉놀이를 이어서 했고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을 재운 저희 부부는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참아왔던 사랑을 쏟으려고 아내를 안으려는데 자기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자. 라고 저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손을 툭 치며 그냥 자라고 동물도 아니고 자기는 출장 다녀오면 그 집부터 하려고 하니? 나도 싫을 때가 있다고. 라고 짜증을 냈답니다. 당황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 나는 당신이랑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자기도 원하는 줄 알았지. 내가 실수했다. 미안. 얼른 자. 라고 사과를 하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사과라도 할 겸 말을 걸어봤는데 아내는 냉랭한 태도로 됐으니까 회사나 다녀와 라고 말했어요. 현관을 나선 저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라도 온 건가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고 키우는데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오전 근무만 하고 반차를 내겠다고 했어요. 아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호텔 식당의 고급 음식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아내는 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도리어 예민하게 굴었던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육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아 조금 우울했다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할게. 당신이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해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다녀와. 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이윽고 아내는 고마워. 난 정말 복받은 여자인가 봐. 자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아. 당신이 없었더라면 난 벌써 지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저희 부부는 호텔방으로 자리를 옮겨
서로의 사랑을 보여주며 뜨거운 낮을 보냈답니다. 그 후 다행히 아내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예민했던 아내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만 아내는 매일 아이들을 두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네요. 어디 가는 건지 물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이 돼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저에게 또다시 출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거절하기 어려운 출장이었어요. 전문가의 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만 했답니다. 저는 출장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모든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몇 분이 흐른 후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까치발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목이 말라서 그러겠거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잠을 자려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몸을 일으켰답니다. 혹시라도 처가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누가 아픈 건가? 라는 생각에 거실로 나가려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어요. 알았어. 내일 낮에 모텔에서 봐. 이윽고 전화를 끊고 까치발로 안방을 향하는 아내의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이더군요. 저는 재빨리 침대에 누워 코를 고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 옆에 누워 이불을 덮었고 편안한 잠에 빠지더라고요. 전 아내가 모텔에서 누굴 만난다는 소리에 온 신경이 그 속으로 쏠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친구들과 모텔에서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저 몰래 모텔을 사무실처럼 쓸 수도 있다고 저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이튿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월차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후배들이 먼저 선발대로 출장을 가고 내일 제가 후발대로 가겠다고 설득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고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잠시 후 아이들은 도우미 이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 어린이집 버스를 탔고 이모님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자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한 아내가 입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발 아내가 남자와 모텔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길 바라며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아내가 탄 택시는 큰 도로를 지나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아 멈췄고 이윽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향하는 모텔 간판을 보았어요. 지난번 아내 속옷에 붙어있던 스티커 속 모텔 이름과 일치했죠. 그리고 저는 아내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아내가 몇 층에서 서는지 확인을 하고 뒤따라 올라갔네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객실은 4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2개의 객실은 청소 중이었는지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로써 아내가 들어간 객실은 2곳 중에 하나로 반반의 확률로 줄었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 객실 현관 앞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 제가 귀를 가져다 댄 객실의 현관문이 꽝 하고 제 머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젊은 남녀가 나오며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방을 잘못 찾았다며 사과를 하고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객실이 어딘지 확실해지자 그 방의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객실 안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아내의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텔 객실 문이 열렸고 남자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모텔방으로 뛰어들어가 발가벗고 있는 아내를 두 눈으로 확인했네요. 뭐야? 당신 이런 여자였어? 겨우 이런 여자였냐고! 자기야, 여긴 어떻게... 저는 아내를 노려봤지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자 아내는 옷을 대충 걸쳐 입고는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봐.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야. 당신이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버렸어. 정말 미안해. 처음이고 10번이고 바람 피운 건 마찬가지야. 넌 나를 배신했고 새 아이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어. 불결하고 더러워. 당신이라는 인간. 빠른 시일 내로 이혼 변호사 선임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저 남자랑 하던 거 마저 해. 전 제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등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가며 상간남의 얼굴을 한 번 더 날려버리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아내의 짐을 빼기 시작했어요. 캐리어를 꺼내 아내 옷을 대충 쑤셔 넣었죠. 이윽고 아내가 집으로 달려들어와 눈물을 쏟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아까 그놈은 그저 스트레스를 풀려고 잠시 만난 것뿐이야. 내 인생의 남자는 당신뿐이란 말이야.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이러지 마.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야. 어떻게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해? 저리 꺼져. 시궁창 냄새 나니까. 제 태도에 아내는 두 손을 빨개지도록 빌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본 아내의 모습 중 가장 추하고 못난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려고 애를 썼어요.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침묵이 저와 아내를 감쌌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 없이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아내의 말처럼 한 번만 눈을 감고 넘어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죠. 좋아. 한 번은 용서할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또 같은 일이 있다면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내가 파멸시킬 테니까. 알겠어? 그럼 당신 말이 100번 오라. 나 절대 두 번의 실수는 안 해. 당신한테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갈게. 그렇게 저희의 대화는 끝이 났고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 동안은 아내와 각방을 썼어요. 아무리 아내를 용서한다고 한들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던 아내를 봤는데 어떻게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정리가 언제 될진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아내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눈을 뜨게 된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고 순간 사랑과 욕망의 감정이 샘솟아서 아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밤을 새웠어요. 저는 아내와 다시 웃으며 지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내의 외도가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서 출장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했고 아내도 가정에 충실하겠다며 외출은 삼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새 아이와 저희 부부는 가족 사진을 찍기도 했고 아이들과 캠핑을 하러 가거나 놀이공원을 다니며
그동안 못했던 가족의 일상을 쌓아 나갔답니다. 게다가 저와 아내는 전보다 더 서로를 아껴주었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넷째가 생기면 어쩌나 우려하는 일이었죠. 아내는 매일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자기야, 우리 이러다 넷째 생기면 어떡하지? 넷째? 당신 넷째 생기면 힘들겠지. 당연하지. 애 셋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애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야. 그리고 당신 어깨도 더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말인데, 자기 정관수술 받는 건 어때? 지금 우리 부부 사이를 봐서는 넷째 생기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야. 정관수술? 그거 하면 남자의 기능을 잃는다던데. 누가 그래? 전혀 그렇지 않대. 내 친구 남편도 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저도 넷째까지 생기면 허리가 휘다못해 고꾸라질 것 같아 정관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수술할게. 그럼 우리 부부관계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가서 상담부터 받아봐. 아내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 대신 병원을 예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비뇨기과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는 순순히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제 정자수를 측정했습니다. 이후 결과지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진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검사지를 들고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에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답니다. 환자분께서는 정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당황한 저는 왜요?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환자분께서는 무정자증이십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셨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제 자식들은 어떻게 태어난 거죠? 제가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면서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검사를 받아볼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본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끔 환자분 같은 분들이 검사를 받고 충격을 받는 일이 있으십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은 임신이 불가능하십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손끝부터 온몸으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의사 선생님께 되물었지만 제 몸은 절대 이세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재차 설명했어요.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고 강조했지만 그건 역시 제가 아닌 다른 유전자를 받았을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나왔고 폭발 직전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저와 닮은 구석을 찾아보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저와 붕어빵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보나마나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투명한 봉투에 한 가닥씩 담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저는 이를 악물고 분노한 감정을 삭히려고 무진장애를 썼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제 등 뒤에서 손을 뻗어 안아주었어요. 자기야, 벌써 자? 오늘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봤어? 수술 날짜는 언제래? 어? 아, 수술은 다음 주쯤에 연락을 준다네. 밀려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바로 날짜를 잡는 게 어려운가 봐. 그랬더니 아내는 거봐, 정관수술을 하려는 남자들 많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수술 받으면 한동안 참아야 하니까. 전 아내의 말을 자르고 저기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까지 부부관계를 피하려고 하더라고. 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뭐? 수술 전에 왜 피하라는 거지? 웃기는 선생이네. 알았어, 잘 자. 아내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등을 돌려 누웠네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남의 자식이 아니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부터 찾아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똑같이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은 하지 않았네요.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가 왔고 한달음에 달려가 결과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제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이 제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낳았던 거예요. 얼마나 문란했으면 자기 자식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희 결혼식에 왔던 아내의 친구였는데 저에게 아내의 실체를 알면 결혼하기 어려울 거라며 경고하듯이 말했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그 친구를 날카롭게 째려보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내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고 싶다고 거짓말을 해서 말이죠. 사람이 거의 없는 식당을 찾아 아내에게 따라오라고 했고 방으로 된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주문하고 평소처럼 밥을 먹었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의 친구를 찾으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카톡 사진을 하나씩 보며 그 친구를 찾아냈답니다.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옮겨줬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아내가 돌아오자 이번에는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전화를 했답니다. 이윽고 그 친구와 전화 연결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 친구에게 아내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자 당장이라도 만나겠다고 전해 오더라고요. 아마도 아내와는 앙수 같은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 저는 아내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사생활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숨김없이 다 말해주었답니다. 선주, 대학 때부터 유명했어요. 남자 좋아하는 걸로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꽂아서 양다리를 넘어 오징어 다리까지 걸치던 애예요. 선주한테 남자친구를 뺏긴 애들도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쪽하고 결혼할 때는 당연히 깨끗한 척, 착한 척 했겠죠.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냥 뜬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제 물음에 아내 친구는 피식 웃으며 제가 그쪽 아내인 선주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저랑 결혼할 남자를 꼬셔서 바람나는 바람에 결혼이 파토났거든요. 사실 걔가 저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쪽한테 충고해주려고요. 라고 말하더니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제 아내의 외도 때문이 아니냐고 확신했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 생활하면서 만난 남자가 한둘이 아닐 거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충고를 전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갔고 도우미 이모님들을 강제로 퇴근시키고 아내와 둘만 남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모님들을 왜 자기 마음대로 돌려보내? 이따 애들 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내의 물음에 저는 유전자 검사지를 집어던지며 왜냐고?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비싼 돈 줘가며 육아를 시켜? 이거 똑바로 봐. 세 아이 모두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유전자 검사지를 주워 읽으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어요. 나 병원에서 검사받았더니 무정자증이란다. 아이를 갖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이래. 그리고 당신 대학교 때부터 유명했다며? 친구 남자까지 꼬시는 여우라면서. 그래서 애들 아빠가 누군지 다 모르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그 짓을 했으면 내가 애 아빠라고 착각을 해. 아니지. 누구 애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덤태기를 씌운 거겠지. 난 당신 남편이니까. 제가 아내를 몰아붙이자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을 글썽거리며 두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무릎을 꿇고 또 오열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당신이 매번 출장을 다니니까 외로워서 그랬나 봐. 뭐? 내가 출장 가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넌 정말 시궁창에서 썩어야 하는 버러지였구나. 긴 말 필요 없어. 네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너 혼자 잘 키워봐. 그리고 이혼 소송할 테니까 위자료는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제 통보의 아내는 계속해서 울며 빌었고 용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 모든 걸 뿌리치고 집을 나갔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얼마 뒤 법원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그 여자에게 다시 바치고 싶지 않았어요. 판결은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세 아이들 모두 제 호적에서 파내어 저는 아내 인생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살던 집을 팔아 다른 곳에 집을 사게 되었고 회사에 소문이 퍼져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때 만난 아내 친구에게 아내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아내가 아이들 아빠가 누구인지 찾아다니며 양육비라도 받아내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네요. 물론 애들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전처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결국 전처의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어 저도 많은 분들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하니 힘내시라는 의미로 저의 충격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